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현대 우주로 내서 제가 먼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금 설명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빅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우주가 먼저 초기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는 빅뱅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빅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빅뱅이 있었고 그 뒤에 은하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은하 중에서 태양이 있었던 거고, 태양 같은 별들이 생겼고, 그 별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걸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생기고, 그리고 그 태양 주변에 행성이 돌고, 행성 중에서 최적 조건이 돼서 어떠면은 인간한테는 행운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 지구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생명이 출현했던 거예요. 바로 그 구조에서 중에서 초기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용어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빅뱅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빅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은 대략 언제쯤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138억 년 전에 생겼던 거예요. 생긴 현상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를 풀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프리드만하고 민콥스키 등등 과학자들이 그 해를 풀게 돼 있는데, 하여튼 거기 프리드만 해에 보게 되면은 우주가 어느 순간에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그때 빵 하고 터져가지고 현대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유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과학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38억 년. 여러분들이 예전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각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물리학 입장, 우리 과학자들 입장으로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으로 모여 있다가 여기에서 팽창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도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38억 년보다 더 전에는. 여기는 아직 현대 물리학으로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심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직 현대 물리학으로는 그 이전의 세상은 다룰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에 바로 여기 있는 여기에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구를 탁구공만하게 한번 줄여봐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를 한 탁구공보다도 더 작게 한번 줄여봐요. 줄였어요? 그러면 이런 태양을 한 1000억에서 2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그럼 이 은하를 탁구공보다도 더 작게 한번 줄여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사고실험을 통해서 한번 줄여봐요. 그리고 이런 은하가 대략 한 1천만 개에서 한 14승계 정도, 약 한 100조 개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우주의 규모예요. 이 전체를 아주 작은 점, 틀림없이 크기는 있어야 돼요. 어떤 작은 공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압축을 시켜봐요. 하여튼 이렇게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한 점에서 팡 하고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는 138억 년 만에 어떤 작은 공간 내에 여기에 갇혀져 있다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 써있듯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정도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팡 하고 터지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해요. 급격하게 팽창한 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는 처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주가 팡 하고 터져서 서서히 팽창해 나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팽창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빵 하고 나서 그게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지금 다시 서서히 팽창을 더 해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인플레이션 됐을 때 지름이 자그마치 10의 43승배나 커져요. 그리고 부피도 10의 129승배나 더 급격하게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균일하고 평탄한 우주가 돼서 지금 들어 원만하게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빅뱅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초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태초의 3분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때 왜냐면 3분까지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우리 지금
우리 우주에서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 책에 있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태초에 약 3분 동안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온도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 구조를 대강 이해를 하고 있죠?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라고 하는 자체는 원자가 만약에 이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바깥 공간 이만큼에는 전자 공간인 거죠. 전자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전자보다 약한 10의 마이너스 50배 정도 작게, 그러니까 약한 10만 배 정도 작게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이. 그렇잖아요? 이 핵이 뭐로 돼 있어요? 이 핵이 여기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멀리 공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장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트랙 바깥 정도로 엄청나게 먼 공간에, 실제 원자는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0배, 그러니까 전자가 도는 공간보다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그 공간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10승 정도 돼요. 근데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그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물질 세계로 갈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태초의 3분간 동안에 많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주는 어떤 형태였었냐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그럼 아까 제가 원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핵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때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면 뿌연 상태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스프 상태라고 하는데, 플라즈마 스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빛이 진행을 하려면 거기에 다른 입자랑 부딪히겠죠. 그래서 빛 자체가 진행을 못해서 우주는 뿌연 상태로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대략 이게 대략 38만 년 정도 전이에요. 근데 38만 년 후에 온도가 드디어 더 떨어져요. 약 한 300K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정도, 여기 K라고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C라고 하는, 그렇죠? C라고 하는 온도도 쓰고, 미국에서는 F라고 하는 온도도 쓰잖아요. 이거를 섭씨, 화씨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온도를 논할 때는 여기 켈빈도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K로 이렇게 붙여요. 자, 그러면 약간 여기 온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 단위예요. 절대 온도는 얼마?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는 바로 그걸 기준으로 한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전자하고 원자가 결합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원자는 이전에는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즈마 상태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자체는 원자 핵과 핵이 전자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 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돼서 중성원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원자에 포괄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빛 자체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설명을 하는 거냐면, 실제는 여기 초창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프레션 됐을 때 바로 이 부분, 이만큼 초창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들 중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이때 뻗어나간 빛들이 지금 배경 복사로서 남아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우주가 빅뱅을 했던 흔적이에요. 그 흔적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실제는 전부 다른 수학적인 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말하는 지금 제가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공간의 크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땅 터져서 빅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에너지의 일부가 빛의 형태로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관측을 해보면은 여기 2.73K라고 썼는데 2.725K 정도로,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2.725 켈빈도 정도로, K 정도로 이렇게
그 잔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광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바로 이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여기 잔광 패턴이 남아있는데 여기 40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여기 38만 년 전이랑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때 드디어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고,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빅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1964년도에 그때 발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때 드디어 우주가 빅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는 138만 년 후에 드디어 우주 배경 복사를 남겨서 이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우주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다시 암흑기가 와요. 여기 암흑기라고 쓴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다시 암흑기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암흑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암흑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져서 이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자기파 파장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빛이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우리가 보는 거는 전자기파의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를 우리말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자기파는 엄청나게 그 파장대가 짧은 것부터 긴 파장까지 엄청나게 넓어요. 그 중에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략 한 400나노 정도부터 약 한 700나노 정도까지 사람 눈은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를 사람 눈은 직접 못 보고 전자기파의 파장을 보는 거예요. 그 파장을 400나노메타 정도로 진동을 하고 있으면 그럼 사람 눈은 그거를 보라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00나노 정도, 400보다 700이 파장이 길잖아요. 700나노 정도로 더 파장이 길어지는 그 파동을, 전자기 파동을 사람은 붉은 색깔 계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영역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색깔 영역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적외선과 자외선도 있죠. 그리고 그보다 엄청나게 짧은 것도 있죠. 감마선이나 X선도 있죠. 그리고 그보다 파장이 엄청나게 긴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파, 또는 방송파, 라디오 웨이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파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장이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파장은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파장 주기가 짧게 흔들리다가 이 파장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바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우주 암흑기라고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디어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원자와 전자가 드디어 결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모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모이고 해서 바로 이 기간 동안 별들이 탄생할 준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여기에 한 4억년이라고 써있는데 3억에서 4억년 정도에 처음으로 태초에 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태양별 은하우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우주에서는 구성이 된 거예요. 그게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생긴 별들을 우리가 1세대 별이라고 해요. 여기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6번 옷에 보면은 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철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철이 자연계에서는 가장 안정된 원자예요. 그래서 실제는 핵융합을 이렇게 하더라도 철까지밖에 진행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태양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핵이 융합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바로 이런 식인 거잖아요. 초기 구조가. 지금 우리 태양도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기간이 워낙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100억 년 정도 이렇게 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기 1세대 별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2세대 별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 지구는 2세대 별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구는, 태양계는 2세대 별 속에 속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된 거냐면 2세대 별이 생기려면은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슈퍼노바라고 하는 현상을 거쳐야 돼요. 슈퍼노바라고 하는 자체는 별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뭉쳐서
쭉 해서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고 그리고 쭉 원자 번호를 따라서 철까지 간 다음에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꾸로 에너지를 방출을 못하고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별 자체가 점점 팽창을 하다가 그러니까 적색 거성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압축이 돼요. 그랬다가 한 번에 팍 하고 터져요. 그거를 슈퍼노바 초시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2세대 별들은 바로 이 초시성 폭발을 통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 별 중에서는 거기에는 무거운 원소, 다시 말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한 거냐면은 두 개의 별들이 생기고 이 별들이 시간의 축으로 진행을, 시간과 공간 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1세대 별들과 2세대 별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두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과학기술은 아까 제가 여기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감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잠깐 보여줄게요. 그러면 지금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두 가지 증거. 하나는 이만큼 부분, 여기 색깔 약간 보이는 부분, 이만큼 우주 배경 복사 점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제가 1964년도에 검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안테나를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주 전방 패턴이 이렇게 초기 구조를 개발시켜서 다음과 같이 장광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적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를 꼭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빅뱅을 했다라고 하는, 초기 우주가 빅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1694년도에 여기 윌슨하고 펜저스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여기에 발견을 한 게 2.73도 K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실제 검측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WMAP라고 해요. 밀킬슨 마이크로웨이브, 여기에 엔도스트로피라고 써있는 거는 비등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브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밀킬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색기라고 하는 이 위성이 떠 있어요. 이 위성이 2001년도 6월 30일 날 발사가 돼서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이 온도를 미세하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온도를 미세하게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시각화를 시킨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 공간으로 비슷한 온도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은 평균 온도는 2.725K라고 하는 요 온도, 평균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온도가, 붉은 색깔이 약간 더 온도가 올라간 지점, 더 따뜻한 지점인 거고, 파란색 부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0.002도 더 차갑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만큼 차이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는 여기 현대 과학으로서 밀킬슨 마이크로파 비등반성 탐색기라고 하는 이 위성에 올라가서 계속 우주의 온도를 미세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빅뱅을 한 장광 패턴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 결과를 봤을 때 우주는 처음에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빵 하고 터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로서 훌륭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빅뱅을 통해서 여기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빅뱅을 통해서 이제 현대 시간대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태양별 은하우주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정리해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주론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거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좀 정리들을 해봐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